가슴이 웅장해지는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성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나라의 성장이 한 사람의 강력한 비전으로 만들어졌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인물은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은 5가지의 경제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한국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과 비화들이 있었을까요? 1960년대 초반 한국은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되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도로는 포장도 안 된 흙길이 대부분이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10시간 넘게 걸렸죠.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선언합니다. 서울과 부산을 4차선 고속도로로 연결해 물류와 사람의 이동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 당시엔 정말 미친 짓으로 불렸습니다. 1967년 박정희 정부는 고속도로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1968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총 428km, 4차선, 총 예산 430억 원, 지금 가치로 약 3조 원. 하지만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국가 예산의 3.5배에 달하는 철도 예산을 도로로 돌리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미국은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가 고속도로라니 경공업이나 하라며 원조를 줄이겠다고 압박했죠. 그럼에도 박정희는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차관 대출을 끌어오고 국내 기업들과 국민들의 노동력을 총동원했어요. 건설 현장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고 사고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는 마침내 개통됩니다. 서울 부산 이동시간이 4시간으로 단축되었고 물류 비용은 30% 이상 줄어들었어요. 이 도로는 한국 수출 산업의 동맥이 되었고 이후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원철 청와대 경제수석 당시 박정희의 최측근 경제 브레인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박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두고 이건 내 목숨을 건 도박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지만 그는 도로가 없으면 공장은 죽고 공장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고 단언했죠. 그때 그의 눈빛은 정말 무서웠어요. 김학렬 경제부총리는 건설 과정에서의 갈등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다 박 대통령과 자주 부딪혔어요. 경부고속도로 예산 때문에 밤새 싸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어요. 국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상징이었죠.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날 박정희는 직접 현장에 나가 막걸리를 뿌리며 축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었답니다. 당시 한 기자가 박정희에게 물었죠. 왜 막걸리입니까? 박정희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이 도로는 국민의 땀으로 만든 거야. 외국 와인 같은 건 어울리지 않아. 막걸리가 딱이야. 이 일화는 당시 신문에 실리며 국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박정희의 소탈한 이미지를 강화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완공한 뒤에 연설이 화제였습니다. 이 연설은 우리의 마음을 웅장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의 실제 육성연설 영상은 지금 영상의 상단에 링크를 걸었습니다. 더보기란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이 영상을 모두 보시고 반드시 이 영상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과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겁니다. 자유의 깃발은 보수 우파가 가져야 하는 철학, 정치, 이슈, 경제, 법에 대한 필수적인 내용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 세뇌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1970년 박정희는 새마을 운동을 전국적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농촌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농촌을 현대화하고 국민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일종의 국민 정신 개조 운동이었죠. 당시 한국 농촌은 정근대적이었어요. 초가집이 80% 이상이었고 전기가 들어오는 마을은 20%도 안 됐습니다. 농민들은 자급자족 경제에 갇혀 있었고 도시와의 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죠. 새마을운동은 정부가 마을마다 새마을 지도자를 파견해 농민들을 조직하고 1973년부터는 중화학공업 육성과 연계해 농촌 소득을 높이기 위한 복합형 농과 수출 농산물 재배도 장려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70년대 말까지 농촌 소득은 3배 이상 증가했고 초가집은 거의 사라졌어요. 농촌은 현대적 마을로 탈바꿈했고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평화롭지만은 않았어요.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정신을 주입했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국민 세뇌라며 비판했죠. 지금으로 보면 전국민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비판받았을 겁니다. 마을마다 새마을 깃발이 강제로 꽂혔고 참여하지 않는 마을은 지원이 끊겼습니다. 심지어 새마을 노래를 못 외우면 벌금을 내야 하는 곳도 있었다고 해요.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은 새마을운동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박정희는 농민들을 단순히 노동력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그들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믿었죠. 새마을운동은 농민들에게 너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거예요. 그게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평가했죠.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의 마음을 바꾼 사회적 혁명이었다.
하지만 그 강압적인 방식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1962년 박정희는 경기도 김포의 논에 들어가 직접 모내기를 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농부들과 함께 논에서 일하는 그의 모습은 전국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이건 단순한 사진 촬영이 아니었어요. 박정희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 나도 농민과 똑같이 일한다 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뒷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박 대통령 논에 들어가기 전에 새 옷 입고 왔더라. 사진 찍고 바로 청와대로 돌아갔지. 이 일화는 당시 농민들 사이에서도 웃음거리였지만 동시에 박정희의 대중적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이게 핵심이었는데요. 1960년대 한국은 1인당 GDP 82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섬유, 신발 같은 경공업으로 겨우 외화를 벌었지만 이건 한계가 뻔했죠. 단가가 낮고 일본 홍콩에 밀렸으니까요. 게다가 외채는 20억 달러로 늘어나며 상환 압박이 커졌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생각했죠. 이대로면 영원히 외국에 종속된다. 고부가 같이 산업으로 가야 한다. 당시는 냉전 한복판, 북한은 1.21 사태 푸에블로호 납치로 위협을 가했고 미국은 닉슨 독트린 너희 국방은 너희가 책임져 라고 압박했어요. 박정희는 자주국방을 위해 철강, 기계, 화학산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왜? 철강은 탱크, 군함의 뼈대니까요. 포항제철 원글에서 시작됐어요. 박태준 사장은 말했죠. 박 대통령은 철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고 했어요. 그게 포항제철의 사명이었죠. 한국이 중화학공업으로 도약하려면 철강 산업이 필수였어요. 하지만 1960년대 한국에는 철을 만들 기술도 자본도 시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정희는 포항종합제철 현 포스코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경부고속도로보다 더 큰 모험이었어요. 미국은 철강은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다. 한국은 꿈도 꾸지 마라 며 반대했고 세계은행도 자금 지원을 거부했죠. 박정희는 다시 일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1969년 그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1억 2천만 달러의 차관을 끌어왔어요. 여기에 국민들의 세금과 기업들의 출자를 더해 1968년 포항제철 착공에 들어갑니다. 건설 과정은 험난했어요. 포항의 갯벌을 메우는 것부터가 난제였고 기술자들은 일본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에게 배우며 밤낮 없이 일했죠. 1973년 포항제철 1기 공장이 완공되며 첫 샘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철강은 자동차, 조선, 건설 산업의 기반이 되었고 포스코는 1980년대 세계 5대 철강사로 도약했어요. 포항제철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자립 경제로 나아가는 상징이었고 이후 현대, 삼성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됐습니다. 박정희는 포항제철 준공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철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이 공장은 우리의 자존심이다. 박태준 포항제철 초대 사장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내게 포항제철을 망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고 했어요. 그 말에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덕에 우리는 죽으림을 다해 성공시켰죠.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 온 내부 메모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박정희는 미친놈 같지만 그의 비전은 놀랍다. 포항제철 같은 프로젝트는 한국을 아시아의 중심으로 만들지도 모른다. 포항제철 건설 중 일본 기술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며 너희는 절대 못한다 고 비웃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이 소식을 들은 박정희는 포항 현장에 직접 내려가 노동자들을 독려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일본 놈들이 우릴 깔본다. 우리가 그들보다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이 일화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포항제철은 일본 기술자들마저 놀라게 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어요. 이 철강 신화는 지금도 포스코 직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넷째, 그는 한강의 기적의 설계도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박정희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경제를 체계적으로 설계했어요. 이는 소련의 5개년 계획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지만 자본주의와 수출주도 경제에 맞게 변형된 한국형 모델이었습니다. 제1차 계획은 경공업과 인프라에 집중했고 제2차부터 중화학공업과 수출을 강화했어요. 제1차 계획으로 GDP 성장률은 연평균 8.5%를 기록했고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제3차는 중화학공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죠. 이는 1970년 10억 달러에서 7년 만에 10배 성장한 세계 최단기 기록입니다. 운영 방식, 경제기획원이 계획을 수립하고 재벌과 공기업, 한국전력, 포항제철이 실행했어요. 정부는 자원 배분, 목표 관리, 보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박정희는 매주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목표 미달성 시 책임을 물었어요. 1960년대 말 경제기획원 직원들은 박 대통령의 눈빛이 무서웠다고 회고할 정도였죠. 이 계획은 국민을 산업화에 동원했고 1970년대 GDP를 600억 달러로 끌어올리며 한강의 기적을 완성했어요. 김학렬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5개년 계획은 박 대통령의 머릿속 설계도였다. 그는 숫자와 목표로 경제를 움직였다. 1962년 제1차 계획 발표 때
박정희는 국민들에게 라디오로 우리는 반드시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호소했어요. 이 연설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고 공장과 마을마다 라디오 앞에 모여 들었다고 해요. 5. 외자 유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본과 기술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어요. 박정희는 외자 유치와 국제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외교적 통찰과 실용주의로 일본, 미국, 서독과의 협력을 끌어냈고 이는 1977년 수출 100억 달러의 핵심 재원과 기술 기반이 됐어요. 한일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6억 달러 보상금 3억, 차관 3억을 확보했어요. 이 자금은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중화학공업에 투입됐고 일본의 철강 조선 기술은 한국 산업에 초석이 됐습니다. 베트남 파병으로 5만 명 이상을 파견해 미국으로부터 10억 달러 현재 80억 달러의 보상을 얻었어요. 이 외환은 울산 조선소, 삼성 반도체 같은 프로젝트에 재투자됐죠. 서독 광부 간호사 파견하여 2만 명 이상의 광부와 간호사를 서독에 보내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송금을 확보했어요. 이들은 귀국 후 산업 현장의 숙련 노동자가 됐고 서독의 광산 기술은 한국 광업에 도입됐습니다. 박정희는 외자 유치를 위해 직접 해외를 돌며 투자자를 설득했어요. 1966년 서독 방문에서 그는 한국은 가난하지만 잠재력이 있다 며 차관 1억 달러를 추가로 얻어냈죠. 이 외자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40% 이상을 뒷받침했습니다. 윤영섭 외교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박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 협상할 때 당당했다. 그는 한국은 빌리지만 반드시 성공한다고 했다. 1965년 한일협정 서명 후 박정희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돈으로 공장을 지으면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말했어요. 포항제철 성공 후 많은 이가 그의 결단을 인정했다고 해요. 자,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박정희가 없었다면 한국 경제는 망했을까? 솔직히 말해 박정희 없이는 한강의 기적이 지금처럼 빠르게 혹은 이렇게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 과감한 비전, 그리고 때로는 독재적이었던 추진력은 한국을 최빈국에서 산업 강국으로 바꿔놓았어요. 경부고속도로는 물류혁명을, 새마을운동은 농촌과 국민의식의 혁신을, 포항제철은 중화학공업의 토대를 만들었죠.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의 정책은 강압적이었고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는 지금까지도 양극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에즈라 보겔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박정희의 경제 성과는 기적이지만 그 과정은 아슬아슬했고 대가는 컸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지적입니다. 모든 거에는 명이 있다면 암도 있습니다. 그의 비전과 집념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훨씬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지금의 재벌은 그때 당시에 피땀 흘려 일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고 이들은 우리 역사의 유산입니다. 이들 덕분에 우리는 계열사, 협력사가 생겨나고 이 회사들 또한 더 큰 성장을 위한 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정희가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가능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북한의 그 누구보다 당당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국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